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 천국 스웨덴에서 선택한 한국행이요. 다 이유가 있죠?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들 첫 번째로 떠올릴 이미지는 복지 천국일 텐데요. 한국의 예능 방송 등에서도 몇 차례 다뤄진 적이 있죠. 북유럽의 복지 천국 노후 걱정 없이 누구나 행복한 나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복지 천국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강력한 복지 체계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나라에서 무슨 이유로 한국행을 택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아비가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 차이고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딸을 기르고 있죠.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 스웨덴 같이 살기 좋은 곳에서 왜 한국으로 왔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실까 하는 제 궁금증은 한국에서 스웨덴을 다루는 방송들을 보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만난 스웨덴은 환상 속의 나라 천국과도 다를 바 없는 완벽한 나라의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스웨덴의 복지체계는 꽤 잘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나라 시스템이 운영되는데요. 많게는 임금의 50% 넘게 세금을 떼어가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도 무료, 모든 교육은 무료, 관대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기에 한국행을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남편과는 정말 여러 번 대화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이를 위해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들을 겪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국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스웨덴의 어두운 면이라 좀 놀라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스웨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웨덴에서 아이를 기르며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생긴 결정적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몇 년 전 겨울에 남편이 크게 아팠습니다. 스웨덴은 코로나 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빠르게 각종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도 일찌감치 해지했고 감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선언을 했죠. 이런 조치에 국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별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벌써 이렇게 해지해도 되냐고 불안해했지만 전 괜찮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며 잠에서 깼는데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며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급한 대로 천장을 뒤져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아침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셀프 검사 키트를 사러 갔는데 팔지 않아 퇴근길에 여러 군데를 헤매며 셀프 검사 키트를 사기 위해 뛰어다녔죠. 겨우 하나를 구해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거예요. 심지어 경직이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스웨덴 사람들은 아플 때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우선 자연 치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쉬라고 했고요. 감기, 몸살이나 독감 정도로는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열이 너무 높고 몸에 열꽃이 번져 있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응급센터에 전화를 했죠. 스웨덴은 두 가지 응급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이 쓰이는 앰뷸런스를 부르는 번호가 있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 가기 전 미리 예약하는 번호죠. 응급실을 예약을 하고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 좀 어이가 없으실 테지만 이렇게 해야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문제는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죠.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약 없이 간다면 응급실 앞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물수건으로 남편을 닦아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30분쯤 지나 겨우 자리가 나서 근처 응급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남편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의식을 잃더군요. 저는 이대로 남편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의료진을 붙잡고 부탁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그제서야 달려와 조치를 취해줬고 남편은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죠. 그리고 엄청난 통증과 마비 증상, 심한 기침과 두통, 구토 증상에 시달렸어요. 열은 40도까지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했고 거의 5시간에 걸쳐 코로나 검사, 독감, 소변 검사를 했죠. 그리고 약을 먹고 안정을 찾고서는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코로나도 음성, 독감도 음성이었죠.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염증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변이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이제 열이 내려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집에 가라면서 만약 내일 다시 아프면 지피. 그러니까 지정주치의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연락한 저희의 지피는 스케줄이 다 차서 바쁘다며 다음 주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남편 덕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교류가 활발했던 점. 스웨덴의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치료가 무료이면 뭐 하나요? 한국처럼 미리 건강검진을 받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최소 일주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오죽하면 기다리다 죽는다는 말도 나오곤 하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죗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집에서 온갖 비타민과 약을 털어놓으며 완전히 나을 때까지 버텼고 다행히 회복을 했는데요. 한동안 이 일을 회상할 때면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은 겪지 않으니 이런 일도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네요. 물론 한 번씩 향수병이 찾아오긴 합니다. 이 응급실 사건 후 처음으로 저희는 진지하게 스웨덴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치과와 정신과 그리고 약과 외에는 전부 무료입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무료죠. 이렇게만 들으면 참 환상적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의 암 발생률과 암 때문에 목숨을 잃는 확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암을 발견했을 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말기암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요. 따로 민간보험을 들었다면 개인 의사를 찾아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시경 클리닉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 서비스는 국가가 정해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대기 후 상담을 받고 오케이 사인을 줘야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가서도 대기를 해야 하죠.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의료 시스템입니다. 복지국가의 무료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제대로 맛본 이후 처음으로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뒤집어 본 경험은 제게 비판적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치의 예약은 기본 일주일 처방받은 약은 3만원, 4만원씩 하더라도 진료가 무료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해왔는데 남편을 통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스웨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 것에 충격이 심했죠. 무료라고 해도 약값이나 성인의 치과 진료비는 무료가 아닌데 한국에 와서 보니 평균적으로 스웨덴이 두세 배는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의료 수요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해 처방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약을 적게 쓰는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멀쩡하게 잘 끼고 다니던 렌즈가 갑자기 너무 따갑고
아파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엄청난 예약 스케줄 속에서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 2주 만에 의사를 만났는데 렌즈와 안경을 한번 보고 눈도 한번 들여다보더니 왜 렌즈가 따가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눈을 푹 쉬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라고 할 법한 말만 한 뒤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라고 하면 무료인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낫죠. 남편이 겪은 응급실 이야기는 사실 스웨덴에서 흔한 사례입니다. 제 친구는 수두에 걸려서 열이 40도에 육박하고 고통이 심해서 울면서 몸부림치는데 의사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고 응급실 예약을 하고 4일 만에 응급실에 갔지만 수두인데 그냥 쉬라며 돌려보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홀로 회복을 한 친구는 살 길은 운동뿐이라며 운동 매니아가 됐죠.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걷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무상의료도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사보험을 든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눈에 띄게 똑똑해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사회에서는 아이가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기 정말 어려워요. 스웨덴은 직업에 귀천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는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한국 방송에서는 스웨덴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것에 큰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한 커플만 벗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빈부 격차가 정말 크거든요. 저와 남편은 20평짜리 주택 월세를 한국 돈으로 320만 원을 내고 거주했는데 친구는 비슷한 조건의 집을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두 채 중 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좋은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걸 뛰어넘을 만큼 부를 축적하는 건 스웨덴에서 불가능합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나가고 물가도 너무 비쌌거든요. 부가가치세가 25%니까요. 스웨덴 사람들도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을 꾀합니다. 한 회사를 그리 오래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쾌적한 스웨덴의 교도소를 보면 한 번씩은 내가 뭐 하고 사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스웨덴 문화 자체가 부를 자랑하지 않는 분위기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이는데 사실은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직도 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도 다들 있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자전거 말고 차를 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세가 차 가격의 180%, 부가세가 25%니 부담스러워서 외국에서 차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편법까지도 일삼죠. 이런 일들이 결국 다들 내면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하지만 자산 자체가 압도적으로 불평등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하게 되죠. 최근에 스웨덴에서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받고 인근 유럽 국가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커리어를 중요시 여기고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웨덴을 떠나고 있죠. 그렇다고 근무 환경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해고가 정말 쉽거든요. 대신 실업급여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빠져나가는 높은 소득세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실업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추가 보험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죠. 근로자 누구나 실직을 하면 2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생기고 보니 이런 문제들이 다시 보이더군요. 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평등하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스웨덴의 젊고 유능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는 건 제 남편 같은 외국인들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여유 있게 일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죽어라 일하며 메꾸죠. 회사의 리더급 레벨에는 스웨덴인이나 북유럽 사람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런 걸 증명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지탱하는 나라가 되어가지만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박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고요. 남편이 아무리 스웨덴에 적응한다 한들 결국 이방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마음에 미국, 캐나다, 인근 스웨덴 등 여러 나라를 따져보았는데요.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물어보니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웨덴 역시도 큰 틀에서는 스웨덴과 다를 바가 없었고요. 결국 한국이 정답이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개인의 노력은 인정해주고 또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박수쳐주는 곳이니까요.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높이 샀고요. 게다가 치안 역시 전 세계 어디를 견주어 봐도 1등으로 손꼽히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외식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곤 하죠. 파랑새는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 한국은 제 딸의 능력을 또 남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고 안심하고 딸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이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배워와서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며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2024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온 스웨덴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면서 밤 12시가 되자마자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다가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의 평범한 직장인 쿠다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데요.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나 가보고 싶었던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되었냐고요. 우선 한국에는 영어를 잘하는 능력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국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여행하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고민글 같은 건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을 보고 자신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며 여행을 오게 된다면 한국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총 4명에게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다들 너무나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왔고 그들의 성의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나름대로 신뢰가 가는 사람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남자 한국인을 고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신분이 보다 확실한 사람과 연락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자신을 한국의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던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들 그러하듯 한국 음악을 접하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마 10년 전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가 전 세계의 유행을 떨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게 되고 단순한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때와 다르게 최근에 쏟아지는 한국의 음악들은 그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한국에 가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게 되고 한국을 검색해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와 본 한국에 대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한국을 다녀온 사람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는 나만 조금 부지런하면 세계와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으며 남들이 다녀왔던 한국에 대한 간접 경험 말고 저는 직접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단계에 도달했고 이렇게 한국에 가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니까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게 한국이 아닌 멕시코나 어디 남미 국가 심지어 유럽의 어느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나라들은 대규모 범죄 조직도 있고 사람을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말투나 생각에서 그런 위험함을 느낀 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승훈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출발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승훈 씨에게 큰 도움을 받을 것이고 저 혼자 여행도 하겠죠. 그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의 요금을 더 지불하고서 일부러 한국의 항공사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100가 저렴한 포르투갈의 항공을 탑승해야 했지만 포르투갈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에 빠져들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의 아시아나라는 항공사의 티켓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인 승무원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주변에는 한국인 승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비빔밥이었어요. 벌써부터 한국으로 가는 기분이 실감이 났습니다. 게다가 포르투갈의 승무원들과는 다르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의 사려 깊은 태도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늘 미소를 지니고 있으며 고급 호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100의 비용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은 비용으로 한국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우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이미 인터넷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영상통화까지 했던 승훈 씨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쾌한 성격의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금방 깨는 능력이 있었고 승훈 씨와 즐겁게 웃고 떠드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승훈 씨를 따라서 한국의 많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승훈 씨가 저녁 시간에 한국의 번화가에서 술 한잔하는 게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알고 있다며 저를 화려한 밤거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대낮과 같은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밝은 불빛과 화려한 길거리를 보고 피로함이 풀리는 듯 했어요. 더 정확히는 피로함을 잠시 잊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늘은 분명히 검은색인데 길거리는 대낮과 다름없어 보이는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포르투갈에서는 매우 비싼 소주를 주문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흡사 한낮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여유 있게 커피를 한잔하는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밤거리는 대낮과 다름없이 평온하고 사람들의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거든요. 사실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하고 범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역시나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듣는 것과 제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화려한 한국의 밤거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일상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술을 마시고 싶어도 안전한 집 안에서 마신다거나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셔야 하는 홈파티 개념이 전부였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포르투갈에 돌아간다면
다시 마음 놓고 밤거리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문화는 누릴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었는데요. 밤 12시가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은 술자리를 끝내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주점은 어느새 빈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밤에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라면 새벽 3시, 아니 새벽 4시가 되어도 자리를 뜨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데렐라처럼 밤 12시 이전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승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승훈 씨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더니 한국에서는 택시 요금이 12시를 기준으로 바뀐다며 사람들은 어차피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굳이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12시 이전에 집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했어요. 물론 새벽까지 작정하고 놀 사람들은 12시라는 기준에 맞추지는 않지만 일찍 귀가를 하려고 했다가 물 오른 분위기에 맞춰 최대한 자리에 있은 뒤 12시가 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거라며 말이죠. 사실 저도 꼭 그래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승훈 씨에게 그럼 나도 오늘은 한국의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며 자리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 순간이 너무나 좋았고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씩 모두 따라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12시에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거든요. 승훈 씨는 저를 택시 정류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택시 정류장 앞에서 한 줄로 줄을 서 있었어요. 이 장면 또한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여기 술 마시러 왔고 이미 다들 술을 한 잔씩 했을 텐데 어떻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처럼 줄을 서 있지? 포르투갈에서는 그냥 요령껏 택시를 먼저 잡는 사람이 잡아타는 구조인데 말이죠. 최근에야 우버 같은 어플을 통해서 택시 예약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길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이 많고 그것은 늘 무질서하고 다른 승객에게 내 순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도로 몸을 날리며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것도 맨정신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 마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인데도 본능처럼 줄을 서 있었어요. 원래 신데렐라라고 함은 시간에 쫓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하는데 한국의 신데렐라들은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줄을 기다리다가 결국 12시가 지나서야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요. 12시가 넘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술을 마시고 놀고 싶었지만 어느새 몸은 너무 피로해져 있었고 호텔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 채 숙소로 향했습니다. 승훈 씨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저는 승훈 씨와 더 연락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택시가 떠날 때까지 길에 서서 지켜봐주는 것처럼 사소한 배려가 돋보였기 때문이에요. 승훈 씨는 평일에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업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승훈 씨가 추천해주는 한국의 여행지를 낮 시간대에 돌아보고 저녁에는 그와 만나 저녁 식사와 함께 한국의 밤거리에서 평온한 분위기를 즐기며 가볍게 술 한잔을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나서 단박에 시차 적응도 완료해버렸고요. 사실 순수한 제 의지로만 시차 적응을 단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는 한데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고 그 카페들은 대용량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길 가다가 한국에 자주 있는 편의점 못지않게 많은 카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몸이 필요하거나 졸릴 때마다 커피를 사서 마셨고요. 그런 카페인의 힘으로 낮 시간에는 충분히 활동하고 밤 시간에는 잠을 자는 패턴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가 포르투갈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매장에서 즐기기보다 포장해서 길을 가다 마시고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는 것보다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선호해야 하는 듯 보였어요. 바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것을 챙기는 한국인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페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무인기계로 주문을 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로 주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자연스럽게 무인기계를 이용했는데요. 제가 가본 카페들에서는 한 곳도 빠짐없이 영어로 선택해서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카페에 가보는 것은 제가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받은 적이 없는 행동인데 제 의지대로 갔던 카페에서 언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은 직접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한국 사람들 앞에서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려고 하니 자꾸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차마 점원에게 가서 주문을 할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계로 쉽게 주문을 하고 점원이 불러주는 대기번호만 잘 듣고 있다가 커피를 받아오면 되었어서 한국의 카페에 다니는 것이 부담도 되지 않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가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고는 할 때마다 영어로 길 안내 및 목적지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승훈 씨가 만들어준 티머니 카드 한 장이면 서울의 구석구석을 알차게 돌아다녀 볼 수 있었으며 그 티머니 카드로 자판기에 음료수도 뽑아 먹을 수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음료수에 있는 시원한 음료를 마셔보기도 했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교통카드로도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낮에는 도심 속 한국의 모습들을 찾아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사동이라는 정말 끝내주는 곳에도 가보고 그 근처에 한국의 옛 궁궐에도 가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을 최고의 장소로 꼽고는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처럼 외국인이라면 신비로운 광경에 그저 감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옛 궁궐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쓰여져 있는 많은 설명문들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 궁궐이 생각보다 순환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불에 타버려서 재건해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해 고부 알아보았지만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조사할 때 조금이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낮 시간에 부지런하게 한국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승훈 씨와 또 술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술자리는 꽤나 길어졌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12시에 신데렐라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술에 취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머물던 자리에 자신의 소지품을 두고 가는 일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나서서 모르는 한국 사람이 두고 간 핸드폰을 들고 뛰쳐나가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섣부르게 하지 않았을 테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에서는 남이 두고 간 소지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포르투갈이었다면 남이 두고 간 소지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도둑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 행동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사람이 두고 간 그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자 승훈 씨는 제 시선을 따라서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승훈 씨는 그 핸드폰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그 핸드폰을 들고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승훈 씨가 뛰어나간 그 뒤로 따라서 나가봤죠.
그리고 아직 가게에서 멀리 가지 않은 핸드폰 주인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양손으로 고개를 숙여가며 핸드폰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준 승훈 씨에게 핸드폰 주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것이고 승훈 씨는 그렇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왔어요. 저는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내가 예상하기는 했지만 정말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도 아무도 도둑으로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더라 같은 질문 말이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에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제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쉽게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 대신에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각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포르투갈과는 문화가 많이 달랐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그러지도 않고요. 술을 먹었다고 해서 옆 사람들에게 쉽게 시비를 걸거나 쉽게 싸움이 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한국은 총기류 소지가 불법이라서 남에게 시비를 걸어봤자 총 맞을 일은 없는데도 말이죠.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경험이 이제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바뀌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한국을 알아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느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밤거리를 무서워한 적도 없고요.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고요. 게다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와도 마음 편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한국에 잘 정비된 인프라 같은 것도 누리는 게 어렵지 않고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보는 것 말고 꼭 직접 한국에 다녀와 보세요. 제가 못다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정말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강력 추천하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슬란드에 살며 저를 닮은 마이크를 키우는 엄마 조안나입니다. 저는 한평생 아들과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제 배 아파서 10달 품고 낳은 아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헌신적인 엄마로 남고 싶었고 아들에게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로 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은 저희 모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돌도 안 지난 시점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평소와 다르게 자주 울고 어딘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아파서 오는데 병원을 데려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길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럴 때면 제 부모가 원망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부모에게 좋은 정보를 얻어 육아를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가 저를 찬밥 신세로 만든 이유는 매우 간단했어요. 제 위에 있는 친언니는 너무나 잘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1등을 했던 제주도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반대로 저는 뭐래도 못했어요.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제게 가족의 차가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지만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니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표현이 맞았으며 성년이 된 이후 친언니는 여전히 가족의 품에서 함께했지만 저는 독립을 강요당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을 만나 부모도 없이 간단하게 식을 올리고 살았으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도 막내딸이 결혼한다는데 설마 안 오시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모를 만족시킨 것이 없다며 적 같은 딸은 앞으로 보고 살지 않겠다고 하셨죠.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상처도 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남편과 아들이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아이가 아프면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 아이슬란드의 큰 병원은 모두 갔지만 워낙 어려서 그런 건지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슬란드 병원에서 제 아들에 대한 진료 소견을 말해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강한 부정을 했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직 너무나 작고 어린 제 아들에게 소아암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들은 소아암 중에서도 안구암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 종양이 있다는 것이 결국 안구암이라는 뜻이었고 현재 상태가 매우 중요했어요. 눈물겹게도 제 아들은 종양 위치고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뇌전이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뇌전이뿐 아니라 장기나 뼈에도 전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아들의 생존율이 높지 않다고 들었어요. 안구암의 경우 안구 적출이나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구 적출을 하자니 이 어린아이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죄스러웠고 항암만 하자니 아이를 영영 못 볼까 봐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이기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선 항암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해볼 만큼 해보고 그 후 도저히 불가능하면 그때 안구 적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아이는 매일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의 온몸에 주사바늘 자국과 멍이 가득했고 애가 울다 지쳐 잠들었죠. 그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손발을 만져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차라리 제가 아팠어야 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막 걸어다니며 세상을 보기 시작한 아이의 눈에 왜 그런 큰 아픔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 옆에 붙어서 함께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남편과 사이는 심각해졌어요. 남편은 제 탓을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제대로 케어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알아서 책임지고 살라고 했죠. 매번 이렇게 다투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그 말은 결국 헤어지자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아픈 애의 병원비를 책임지며 다 같이 망하는 꼴은 못 본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버린 저라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알아서 살라고 이혼을 요구했죠. 애가 다 죽어가는 와중에 저는 이혼을 해야 했고 그렇게 제 곁에는 온전히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주치의에게 했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제발 아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뭐든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치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도 저희 모자는 늘 지옥 속에 살아야 했어요. 항암을 택하니 엄마인 제가 직접 집에서 주사를 놔줘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놓는 방법을 배워왔지만 주사가 무서워 울고 불고 뒤집어지는 아들을 강제로 잡고 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울다 지친 아이를 품에 안고 재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보내다 보니 엄마인 제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치면 끝인데 그걸 알기에 힘을 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믿었던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후 아이슬란드 땅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어느 날 잠 못 이루던 새벽에 우연히 미혼 시절 친구들과 채팅하던 내용과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입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 상황이 이러니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보며 울다가 문득 오랜만에 채팅을 해볼까 싶었어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아이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없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제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채팅에 들어갔어요. 그곳이 더욱 좋았던 것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아이슬란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중 한국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줬고 제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화를 하다 너무 좋아서 화상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상 채팅을 하던 한국 남성은 갑자기 제게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의사 면허증과 근무하는 병원의 사원증 같은 것인데 보니까 안과 의사였어요. 이후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팔자 한번 기구한 제게 이런 귀인이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우는 제게 그는 제 아들 마이크를 치료해주고 예쁜 눈을 선물해 줄 테니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이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느라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았던 그는 비행기표도 예약을 해줬고 제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아이와 한국으로 오는 동안 비상금으로 쓰라며 와서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사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너무나 많이 찍혀서 그런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데 그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믿을 수 있었고 그가 아니라면 저희 모자를 살려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픈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어요. 어린애를 데리고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더욱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감동받은 것은 이 사정을 모두 설명하니 한국 승무원분들의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주셨고 비행기 탑승객 중 의사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간 아이슬란드에서 친구들을 제외하고 한 번도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심하게 울었던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모르겠었죠. 그때 아이와 제가 한쪽 공간에서 조용히 진정할 수 있도록 승무원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옆에서 아이를 향해 웃어주며 함께 달래주셨고 덕분에 아이는 비행기에 적응을 하고 도착하는 순간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 한국 승무원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 모자의 비행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하니 화상 채팅에서 보던 닥터 김이 보였어요. 본인을 김씨라고 불러달라고 하여 이후부터는 김씨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희 모자가 곧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쉴 수 있도록 본인이 살고 있는 거대한 집을 내줬어요. 본인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지내면 된다고 말이죠. 아이의 면역 자체가 좋지 않아서 숙소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다행이었어요. 역시 유명한 의사라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김씨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한국은 온돌식이라 바닥이 참 따뜻했고 아들도 그걸 좋아했습니다. 바닥이 뜨겁다며 침대에 눕혀도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와 눕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첫날은 휴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고 이어 다음날 곧장 김씨의 병원으로 향해 아들의 상태를 봤어요. 역시 아이슬란드에서처럼 기적은 딱히 없었고 아들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려던 바로 그 순간 김씨는 제게 문제없다고 생존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꼭 살리겠다고 약속한다고 했어요. 단 한 명도 제게 약속하겠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는데 타오르는 뜨거운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저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바로 아들은 입원을 했지만 이것도 김씨 덕분에 1인실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워낙 예민해진 상태라 자주 울고 소리치기에 다른 사람들과 병실을 함께 쓰는 것이 눈치 보였는데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늘 보던 아이슬란드인들이 아닌 한국인들이 다가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그러나 아이슬란드 의료진들과 달리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와주는 한국 의료진 덕분에 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그걸 또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국 의료진들은 일사천리로 해결해줬어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모든 치료를 신속하게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어르고 달래다가 불가하면 강압적으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병원이 더욱 무서운 존재로 남아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도부터가 차이가 있어서 아들이 공포를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안구적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항암을 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 넘어져 무릎이 까져 피만 나도 엄마인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안구를 적출한다고 생각하니 견디기 버거운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이때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에 있는 제 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모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다며 잘 이겨내라고 하셨고 친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이런 연락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엄마지만 저도 이런 일들이 모두 처음이라 두려움에 전화를 했던 것인데 후회를 했습니다. 2번 다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슬란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순간이었죠. 오히려 무너지던 제가 더 힘을 낸 이유입니다. 김 씨는 저희 모자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 그랬어요. 꼭 예쁜 눈을 선물해 줄 테니 다 같이 이겨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렸고 아이에게 예쁜 눈을 만들어 주겠다며 달랬습니다. 안구적출이라는 대수술을 하고 나온 아이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었죠. 성인도 견디기 힘든 수술인데 저 작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강한 엄마이니 울지 않고 아이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느덧 아이도 김 씨에게 정이 들었는지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삼촌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프고 불안할 때 저와 김 씨를 찾았습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았던 거죠. 이후 시간에도 김 씨의 배려 덕분에 김 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정말 약속한 것처럼 아들에게 예쁜 눈을 선물해줬어요. 늘 밴드로 눈을 가리고 거울을 못 보게 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예쁜 두 눈을 선물 받고 거울을 본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며 본인의 눈에 손가락질을 하는데 너무 대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저희 모자는 아이슬란드로 돌아가야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저희 모자를 버렸고 그곳에서 정 붙이고 살 곳도 없었죠. 날이 다가올수록 망설이고 있었고 이민 준비를 김 씨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 집에서 아들과 쉬고 있는데 한국 남성이 들어왔고 도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는 김 씨의 남동생이었고 서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서야 웃음을 지었죠. 참 웃긴 것은 김 씨의 동생과 시간을 보낼수록 묘한 감정을 느꼈고 그도 저와 같이 여자에게 버림받아 이혼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치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저희는 서로에게 끌려 확신을 얻었어요. 이후 저와 아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김 씨 형제가 저희를 도왔고 현재는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도 늘 체크해 주시는 덕분에 걱정이 없어요. 제 남편은 한국 변호사라 탄탄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아이슬란드 가족들이 메일로 연락을 수차례 취해왔어요. 제가 한국에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이 생겼고 한국에서 산다고 하니 이제야 자식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 저를 또 다시 버리고 내친 기억 때문에 영원히 아이슬란드 가족들과는 의절한 채로 살 겁니다. 제게는 이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 그들만 보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